네.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자 신문이고요. 일면 보겠습니다. 일면.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이게 뭐야? 로봇 진짜 로봇. 예, 로봇 관련 기사가 났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재테크 돕는 인공지능 로봇 PB 시대 열린다.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 국내 상륙. 뭐 이런 게 있네. 미국에서 뜨는 인공지능 자산운용 형태인 로보 어드바이저가 국내에도 상륙했다. 이달 초 옐로우 금융그룹 핀테크 회사인 뭐 이름이 있다구야. 발음하기도 진짜. 쿼터 백랩. 예, 쿼터 백랩이랍니다, 이름이. 예전에 환상의 커플이란 명품 드라마에서 우리 또 예쁜 한예슬 씨가 극중에서 이런 대사들을 많이 했었죠. 꼬라지 하고는, 그죠? 예. 이름 꺼라지 하고는, 농담이에요. 회사인 진짜 발음하기 힘드네. 쿼터 백랩이 국내 최초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내세워 투자 자문사 등록을 신청했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도 하나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말 이제 그냥 하다 이제 별걸 다 하네, 별걸 다 해,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거네요, PB라고 이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프라이빗 뱅커라고 불러갖고, 이제 자산 관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로봇이 한다, 뭐 이건데, 이것들이 지금, 감히 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려고 이것들이, 큰일 났네, 이거. 뒷골 땡겨. 이제 하다 이제, 로봇하고도 경쟁해야 되나? 하여튼, 로봇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네.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기어들어오고 있대요. 저는, 이런 된장. 자, 그래도 뭐 계속 읽어봐야죠. 짜증나네, 진짜.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려고. 자, 뒷면에 상세 기사가 났는데요. 자, 로봇 PB. 내 자산도 부탁해. 별로 읽고 싶지가 않네. 컴퓨터가 자동으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해외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젊은 층의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게 미국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는 이미 얼마 전,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영 미래에셋 자산운용 멀티에셋 부문 대표는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나 은행과 달리 직접 고객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목표 수익률과 위험률에 따라 최적의 자산 배분을 해주는 콘텐츠로 승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가 흐름 예측 기술을 보유한 업체 스마트포캐스트와 관련 투자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MOU, 즉 양해각서죠. MOU를 체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활성화의 촉매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상품 판매 수수료만 받을 뿐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그냥 쭉 한번 기사부터 우선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고액 자산가분들 있잖아요. 예, 고액 자산가분들 PB라고 그래갖고 이제 은행마다 왜 있잖아요. 다 VIP다 이래가지고 한 10억, 20억 이렇게 있으면은 고객님 돈 불리셔야죠. 그럼 어떻게 줄 건데?
제가 알아서 어디 투자하시면 되는지 제가 알아서 다 그 포트폴리오 짜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엔 사람이 했었던 건데 로봇이 한답니다. 이제 로봇이 이런 된장 로봇이 예, 로봇이 이제 그것까지 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로보 어드바이저 사용법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뭐 개념이 딱 설명이 돼 있어요. 도식화돼 있는데 일단 그 왜 우리 펀드 지금 펀드 들으려고 가면 다 서류를 막 짜증나게 한 뭉탱이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뭐 읽어보고 죄다 사인하 일일이 다 사인하게 하잖아요. 처음은 똑같아. 그래서 위험 성향 측정. 그건 뭐야 그 있잖아. 보면은 왜 뭐 너희 다 날려도 좋냐? 그러면 나 다 날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인하면은 공격 투자형 뭐 이래가지고 엄청 위험한 거 막 권하잖아요. 파생 상품 이런 거 막.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 성향을 먼저 그 측정을 한 다음에 글로벌 투자 그러니까 그 해외 쪽에다 할 건지 국내에다가만 투자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딱 선택하면 이제 그 투자 목표 선택을 또 하게 돼. 뭐 이렇게 계속 뭐 선택만 해.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지 은퇴 설계 중인지 그 투자 목표를 선택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하고 나면 로보 우리의 또 훌륭하신 로보 어드바이저가 즉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봇하고 어드바이스 그런 뭐야 뭐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드바이스 그 충고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이제 어드바이저 그 로봇이 조언하고 충고하니까 합성어죠. 합쳐갖고 로봇 어드바이저 그거야 이름이 다 이상해. 로봇 어드바이저가 2,500개 정도 되는 주식 또는 채권 또는 부동산 뭐 원자재 ETF 펀드 등으로 위험 성향과 투자의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쫙 추천을 해준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설문한 것 쭉 보니까 너는 제정신이 아니네. 너는 그러면 이빨 위험한 걸로 내가 짜줄게 이거죠. 그래서 한번 다 깡통차에 정신을 차려놓는 그래갖고 뭐 어디 투자해라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뭐 어디 주식을 사고 그거 비중을 몇 프로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포트폴리오를 딱 추천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오케이 하면은 그거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계좌에서 이제 돈이 쫙쫙 빠져나가서 ETF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위대하신 로봇께서 24시간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한답니다.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계속 매의 눈으로 그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좀 아닌데? 그러면은 뭐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뭐 이거의 핵심 뭐 주요 골장에서 그냥 사람이 하던 걸 이제 로봇이 한다, 컴퓨터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그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신생 핀테크 업체 기술 경쟁 1년 내 수익률 판가름. 가장 대표적인 로봇 어드바이저는 개인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자산, 목표 수익률, 투자 성향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이에 따라 최적의 상장지수 펀드, ETF죠. 이것을 골라서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미국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 이름이 왜 죄다 이따구들이야 그냥 다 투시그마처럼 주식 빅데이터를 활용해 종목을 선별해주는 곳도 있다. 이건 종목을 콕 하고 찍어준다네요. 그럼 우리 저기 지금 증권방송에서 그냥 허구한 날 종목 추천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떡한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역시 펀드, ETF뿐만이 아니라 개별 주식을 추천해주는 로봇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주니까, 응? 이 인간이 인간이 아니지. 이 로봇이 포트폴리오를 다 짜주니까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싸긴 싸. 좀 더 읽어볼게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최대 장점은 싼 수수료다.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 규모의 0.4 내지 0.5%가량을 연간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일반 주식형 공모펀드 총 보수의 4분의 1 수준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동안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 뱅킹, 즉 PB 서비스 눈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싸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개나 소나 그냥 뭐 거지든 부자든 그냥 다 이거 포트폴리오 짜준다는 거죠 그냥. 로보 어드바이저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나 주식 빅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한 수학적 계량 모델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자산 배분과 자동 매매를 해준다. 일단 뭐 기사 내용을 쭉 보면 여기까지고요. 근데 또 뭐 일단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참 물론 좀 뭐 여기 보면 뭐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뭐 너도나도 다 뛰어든다고 지금 이러는데 여기에 그 뭐 왜 뛰어들까요? 뭐 돈이 되나 보지. 예.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이걸 미쳤어요 하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증권사는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너도나도 다 뛰어들까? 뭐 돈이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일단 비용을 굉장히 이게 좀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뭐 1년, 2년, 3년 뭐 한 4, 5년 최소 못해도 4, 5년은 지나봐야 이제 뭐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자리를 잡을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리가 잡힌다면 일자리를 많이 잃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존의 PB 이런 분들 위태위태 하겠죠. 물론 뭐 다 잃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실직을 하지 않겠지만 타격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면 이게 인건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많이 싸지고. 응? 그래서 뭐 좀 그런 메리트가 있겠죠.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글쎄요. 뭐 저는 이게 과연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투자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식 투자는 더 심하죠. 뭐냐면 이게 여기 아까 제가 기사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럼 이 로봇이 어떤 거에 의해서 무슨 뭘 갖고 이렇게 자신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을 내게끔 해준다고 할까 과연 뭘 믿고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예를 들면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뭐 우리나라에 97년도인가 98년도에 뭐 외환위기 터지고 뭐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저급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친년 널뛰듯 하는 장세라고 그랬죠. 유가도 뭐 박스권 안에서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 별 재료 같지도 않은 재료에 의해서도 막 흔들리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고 변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컴퓨터가 연산이 정확하고 그래도 아무리 빅데이터 해도 글쎄 이게 과연 이 데이터에만 의존해 갖고 이게 저는 수익을 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강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는요 이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다 떼부자 되고 죄다 그냥 다 부자 될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만으로 절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리,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욕,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다 한다? 물론 기사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보니까
즉 이 로봇이, 즉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투자에 대해서 뭐 100%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즉 로봇이 했을 때, 예를 들면 했을 때 수익이 더 잘 나는 분야 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만 좀 집중해서 전문화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기사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예감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뭐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또 아까 제가 기사에 뭐 얼핏 읽어드렸죠? 어디서는 뭐 종목까지 아예 콕 찍어갖고 추천도 해준다 뭐 이러는데, 저는 참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예. 이게 뭐 데이터 분석해갖고 그렇게 쉬우면은 뭐, 예? 해보라 그래. 감히 말이야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말이야 이것들이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장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로봇 컴퓨터가, 모르겠어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해서 봤을 때 뭐냐면 직관이 없다는 거죠. 직관력이 없다는 거죠. 직관이. 그죠? 근데 주식 투자, 특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은 100% 어떤 논리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직관에 의한 투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동물적 감각이다. 뭐, 감이 온다. 뭐, 촉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100% 그것만 믿고 했다가 또 쫄딱 말아먹기 딱 십상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 직관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저 멀리, 아득히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 그게, 아직은 로봇은 그게 없죠. 딸리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인지 뭐 지랄인지 해놨는데, 예, 저는 이게 저는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사가 났는데, 하여튼 뭐, 난 로봇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별것도 아니고만, 치워봐라! 네, 다음은 두 번째 기사인데요. A23면, 예, 산업면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참, 왜 다들 이런지 모르겠네. NC 소프트 있잖아요. NC 소프트. 아시죠? NC 소프트. 관련 기사가 났어요. 김택진, 김정주, 3년 만에 결별, 땡땡땡. 게임왕국 건설, 꿈, 결국 무산. 뭐 이런 헤드라인이에요. 서울대 공대 85학번과 86학번 선후배 사이로 국내 게임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김택진 NC 소프트 사장과 김정주 NXC, 이제 넥슨의 지주회사죠. 대표의 동맹이 3년 만에 깨졌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 NC소프트 지분을 나눠 갖고 해외 게임사 인수 및 게임 공동 개발 등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을 평정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시작은 좋았네. 국내 1위와 2위 게임사 간 제휴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 인수가 불발된 데다 올해 초엔 경영권 갈등까지 빚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죠. 올해 1월인가 아마 그때 또 잠깐 좀 시끄러웠었죠. 결국 넥슨이 16일 블록딜을 통해 보유 중이던 NC소프트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패권 의지는 막을 내렸다. 여기 블록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신문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예,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블록딜이 뭐냐면 이제 시간 외에 대량 매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잖아요. 근데 그 장 중에 열렸을 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끝나고 시간 외에, 그래서 시간 외라는 말이 붙은 거야. 끝나고 제3자 특정인에게 누구 나 이거 너한테 팔게 이렇게 콕 찍어갖고 좀 디스카운트,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시가보다 조금 싸게 대량으로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 거래죠, 이거는. 그걸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그 넥슨 일본 법인이 김택진 사장이 갖고 있던 NC소프트 지분 14.7%를 주당 25만원에 인수하면서다. 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앞에 기사도 읽어드려야겠네, 이게. 그래, 문맥이 자연스럽겠네. 그 앞에 기사까지 이어서 다시 읽을게요. 두 사람 간의 의기투합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 일본 법인이 김택진 사장이 갖고 있던 NC소프트 지분 14.7%를 주당 25만원, 그러니까 이때 한 8,045억 정도 들였어요. 에 인수하면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김택진 사장의 NC소프트 지분율은 24.69%였는데 팔았잖아요. 김정주 씨한테. 그러다 보니까 9.99%를 확 줄어버렸어.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넥슨으로. 그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넥슨이 됐고, 하지만 김택진 사장의 경영권은 넥슨이 보장을 해줬어요. 보장을 해줬는데, 하지만 EA, 게임사죠. 일렉트로닉 아츠, 인수가 불발로 끝나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 두 회사의 조직 문화가 다른 데다가 양사 개발자 간의 갈등이 그 후 잇따랐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건 작년 10월 넥슨이 사전 통보 없이 자기 마음대로 NC소프트 지분 0.38%를 추가로 매입하면서부터다. 이에 경영권을 위협을 느낀 김택진 사장은 백기사로 나선 넷마블 게임즈의 자사주를 넘기면서 급한 불을 껐다. 일단 뒤에도 기사 쭉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일단 읽을게요. 그 뭐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김택진 사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NC소프트 지분을 몇 년 전에, 넥슨한테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급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또 탁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하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김택진 씨하고 김정주 씨하고 나이는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스타일이 내가 알기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구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정주 씨는 거의 사업가, 투자가 스타일이에요. 마인드도 좀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투자가 마인드. 반면에 김택진 씨는 내가 봤을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 기술자, 엔지니어 마인드야. 예. 이 두 사람이 같이 잘해보자. 이게 같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지. 그리고 김정주 씨나 김택진 씨나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이쪽 게임 업계에서는 큰 소리 목에 힘주고 다닐 정도의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 되겠냐고요.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김정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사업가 혹은 투자가에 더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제가 너무 자세히 또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지루하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될 거,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제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거가 뭔지,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럴 줄 알았다고 했는지. 예. 넥슨이 아시겠지만 게임 업체잖아요. 게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진짜 이게 오리지널로 순수하게 넥슨에서 정말 이건 개발한 거야. 그렇게 뭐랄까 좀 대다수가 인정할 만한 게임이 실제로 보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게 바람의 나라죠. 바람의 나라.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테고. 바람의 나라 혹시 해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름 좀 유명하다고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BMB라고. 아, 발음이 이상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BMB. 그 내가 보기엔 요것 정도 뭐 더 이상 뭐 손가락이 꼽을 만한 게, 예? 그래서 원래 이 김정주 씨가 1994년도에 넥슨을, 내가 아마 94년인가 5년, 94년이 맞을 거예요. 그때 아마 창업한 걸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96년인가 97년도에 이제 바람의 나라가 처음 나왔죠, 바람의 나라가. 근데 사실은 이게요,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분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 성만 기억이 나. 송 씨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은 왜 애플도 보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는 뭐, 어린애조차도 다 알 정도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혼자 애플을 일으킨 게 아니죠. 진짜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위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남 앞에 나서고 뭐 잡스처럼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러니까 자기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잖아. 특히 천재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아마 대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넥슨에서 그분이 뭐 100% 혼자 다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뭐 거의 뭐 주역이죠, 주역. 하여튼 게임 쪽에서는 거의 천재라고 뭐 소리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람의 나라를 글쎄 뭐 혼자 다 개발했다 그러면 또 안 되겠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를 딱 96년도인가 7년도에 내놨는데 그때 뭐 속된 말로 거의 뭐 대박이 났죠, 대박. 예? 대박이 났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실제 대박 인기만큼 그렇게 큰 수익은 거두질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쯤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그분이 정말 거의 게임 업계를 평정할 만한 대작을 내놓죠. 히트작을. 아시죠? 리니지. 저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리니지 그게 또 막 거의 대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바람의 나라는 완전 묻혀버렸어. 예? 그래서요, 실제로 당시에 리니지가 막 나왔고 막 대박 치고 있을 때, 넥슨의 거의 주요 수입원이 뭐였냐? 게임이 아니었어요. 게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 용역 준다 뭐 이러잖아요. 뭐 설계 용역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용역.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받아갖고 그거 용역비 그게 거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 등에서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도 맡아서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넥슨이 원래 그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제 그래도 넥슨이 게임 회사 맞지, 게임 회사가 하긴 게임 회사지 이 정도 이제 인식을 확 심어준 게 뭐냐면 2000년 이것도 제가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뭐 연도를 어떻게 칼같이 연도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찾아보시든가요, 그럼. 연도가 뭐 중에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2년인가? 뭐 3년인가 그때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까 말했던 BMB가 요때부터 서비스가 됐는데 요때 그리고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가 또 나왔죠. 카트라이더 아시죠? 카트라이더. 그게 이제 내가 본 결정타였어요. 바람의 나라보다는 그 뒤에 나왔던 것들 때문에 이제 그래도 넥슨이 그래 역시 게임 회사지 이 정도가 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응?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BMB 같은 경우에 일본 게임 회사에 어떤 게임을 베꼈다 뭐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뭐 카트라이더도 일본 닌텐도 아시죠? 닌텐도에 보면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다. 이것도 베꼈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막 소송당하고 막 하여튼 소송전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아예 제가 이 넥슨을 뭐 예? 넥슨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NC소프트 특히 김택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지니어 마인드야.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예? 그래갖고 그 또 이제 김정주 씨가 내가 봤을 땐 투자가나 사업가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 아시죠? M&A 인수합병. M&A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NC소프트는 그렇게 뭐 넥슨만큼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뭐 하여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뭐 게임아이 아시죠? 게임아이.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 게임아이. 그것도 넥슨이 인수를 했었죠. 김정주 씨가.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엄청 많은데 뭐 지금 생각나는 것만 그냥 몇 개 얘기할게요. 생각나는 거. 하다못해 이런 데다가도 그 M&A를 해갖고 인수를 했다니까. 그 노르웨이에 핀란드인가 노르웨이가 맞을 거야. 노르웨이에 그 유아용품 업체가 있어요. 유아용품 업체. 요거 그 스토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스토케. 예? 이거는 그 유모차죠. 유모차가 맞을 거야. 내가 알고 유모차인데 이 유모차 한 대가 100만 원이 넘어요. 이 미친이 이게 진짜 그 1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유모차 한 대. 그 스토케 이런 것도 인수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레고 아시죠? 레고. 예? 그, 레고, 예? 레고 어렸을 때 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레고 블록을 사고 파는 거 매매하는 온라인 장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이 브릭링크라는 건데, 그것도 인수했고,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린 모터스라고, 그러니까 두 발 달린 바퀴 두 개짜리 전기차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다가도 한 12억, 13억을 투자를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투자 자문사에다가도 돈 막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국에는 보니까 그 김정수 씨가 뭐 그냥 집은 싹 다 깨끗이 다, 여기 보니까 전량 매도했다 그러는데, 다 털고 그냥 나갔네요. 응? 근데 그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손해본 건 없어요. 왜냐면 그 이게 일본 증시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근데 NC소프트 그 지분을 8천억 조금 더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일본 돈이 뭐야? 엔화잖아, 엔화. 엔화를 김정주 씨가 야 이거 지분 내가 산 값이야, 지분 값이야 하면서 김택진 씨한테 엔화로 줬겠어요? 어? 그럼 이거지, 엔화로 줬겠어요? 원화로 줬겠지. 그 환율 때 제가 얘기했잖아. 헷갈릴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원화를 샀겠지. 원화를 사가지고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8천억 조금 더 들었는데 그 요번에 여기 신문 기사상으로는 그 이번에 전량을 다 블럭들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각 가격이란 게 있어. 얼마에 팔았냐 이거야. 근데 여기 신문 기사에는 한 주당 18만 3천 원으로 총 6,051억 6,200만 원 받고 팔았대요.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손해자 한 2천억 정도 손해를 본 꼴인데 괜찮다. 응? 왜냐하면 그럼 이걸 팔았으면 다시 원화로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블록대로 팔고 나서 원화로 받았겠지 당연히. 그럼 그거를 다시 엔화로 바꾸겠죠 이제. 엔화로 바꾸다 보니까 요즘 엔저잖아. 엔저다 보니까 환차익을 거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차익을 올린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응?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3년 동안 뭔 짓 한 거야 이게? 어? 제가 보기엔 그래 여기 원래 명분상으로는요. 이게 원래는 그래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주 씨가 먼저 김택진 씨한테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A라고
그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에 꼽히는 그 게임 전문 회사인데, 요거를 우리가 즉 살려면 근데 이게 덩치가 크니까 우리 둘이 합쳐야 이거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자금을 마련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합치자 이런 식으로 그 김정주 씨가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걸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김정주 씨가 돈이 좀 있었어. 뭐냐면 그 돈 어디서 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넥슨을 한국 증시가 아니고 일본 증시에다 상장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기업 공개하면서.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김택진 씨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을 김정주 씨한테 넘긴 거고, 넥슨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EA를 우리가 꼭 훌라당 먹자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아, EA에서 또 안 판대네? 그 장난까나 지금 안 판대 또 걔네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그래요. 알려준 바는 이거 인수하려고 그 게임에서 인수하려고 그래서 김정주 씨가 실탄까지 다 마련해주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전문용어로 액수된 거야 이제 안 판대 저 새끼가. 응?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불편한 동거. 둘이 맞지도 않는 사람이서 한 집에 살게 됐어 지금. 그래서 이게 3년을 끈 거죠.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아, 김정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택진 씨하고 김정주 씨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어? 근데 처음에 그 경영권 보장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말을 싹 바꿔갖고, 야, 내가 직접 경영에 내가 나설래. 이러기도 참, 그럼 또 그럴까,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이 새끼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김택진 씨 하는 거 보면 답답했겠지.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M&A도 좀 자기 스타일처럼 확확 좀 하고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해갖고 좀 규모도 키우고 좀 공격적으로 팍팍 이렇게 좀, 마케팅도 좀 팍팍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러길 바랬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다고 뭐 넥슨을 두둔하거나 절대 넥슨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작년 4월에, 아니, 작년 2014년도 10월에 여기 신문에도 났어요. 넥슨 코리아가 NC소프트 지분의 0.38%를 추가로 또 샀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NC소프트한테 사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산 거거든. 그러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열받잖아. 그죠? 그리고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저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다는 거지. 아, 적대적 M&A 하려고 저러나? 내 경영권이 위협받는데? 우리 회사 훌러덩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지 NC소프트에서. 그래서 요때 서로 진짜 뭐 많이 좀 티격태격 했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뭐 넥슨 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NC소프트 그 4억을 다 매각을 해라, 자산 팔아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넥슨에서 좀 세게 나왔었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잠잠했던 거예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러네요. 넥슨이 지분 전량 다 팔고 나간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건 뭐 한 거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김정주 씨가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진짜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NC소프트를 훌러덩 그냥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M&A를 그동안 열나 많이 했고 뭐 투자가나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다곤 하지만 그 양반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둘이 아주 오랜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왔고 뭐, 아니 물론 뭐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만, 하여튼 내 느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악의적으로 진짜 넥슨을 아니죠, NC소프트를 훌라덩 먹어버리려고 막 꼼수를 부리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EA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저쪽에서 고새끼가 나 안 팔래 이래갖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스타일도 서로 안 맞는데 어정쩡하게 하다가 이제 서로 뭐 삐지고 뭐 신경전 버리고 뭐 하다가 결국엔 그냥 넥슨에서 아유 골치 아프다 그냥 나 손 띨는다 이러고 나가버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잃어버리면은 뭐 주가는 뭐 예? 주가는 뭐 그냥 그렇겠네요. 뭐 신통치 않겠네요. 예. 네. 아유 그냥 끝내려고 그랬더니 치아버려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더니 아유 뭔가 좀 찝찝하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뭐냐면 아니 저기 넥슨이 지분 전량을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블록들 형식으로. 근데 기사 끄트머리에 보니까 요걸 내가 못 봤네. 빼먹었네. 김택진 씨가 그걸 샀대요. 그 다 산 건 아니고 한 44만 주. 그러니까 이게 지분율로 보면 약 2% 정도가 돼. 2%. 그래서 그걸 또 샀대요. 그래서 여기 결론만 얘기하면 최대 주주가 됐어. 누가? 김택진 씨가. 근데 지분율이 11.99%. 그러니까 약 12%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저기 넥슨한테 블록들로 넘겨받은 거 2% 합쳐갖고 기존에 있던 거랑 해서 11.99%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2%라고 보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 주주, 일대 주주가 다시 김택진 씨가 됐고, 뭐 넥슨이 이제 다 팔고 다 털고 떠났으니까 뭐 이제 주주가 아니니까 빼고 넥슨은. 2대 주주가 있어. 2대 주주가 누군가고 봤더니 이란 국민연금. 아, 정말 이 국민연금도 안 끼는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정말. 국민연금이 또 여기 들어와 있네. 네? 11.76%. 2대 주주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넥슨이 지분 그동안 갖고 있던 게 몇 프로였냐면 최대 주주였는데 15.08%거든요. 15.08% 보통주가. 근데 이걸 전량 다 팔았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럼 여기서 2%를 김택진 씨가 샀다고 했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15.08에서 2를 빼면 13.08이 남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 이거지, 그게. 그걸 누가 샀냐 이거지, 과연 누가 샀냐. 어? 누가 샀냐. 여기 기사에는 뭐 그래, 일각에서는 텐센트 등 중국 게임 업체들이 지분을 인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누가 샀다고. 김택진 씨가 2% 샀다. 요것만 지금 밝혀진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주가에는 주가 별 상관도 없겠네. 쳐봐라 그랬는데, 아니야. 치우면 안 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13.08% 지분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지. 이걸 어떤 인간이 샀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이게 또 발광을 한번 떨 수도 있겠는데요. 또 뭐 경영권 분쟁이 이래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안 나와 있네. 어디서 탔다 이거를.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대적인 세력이 13.08%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 경영권이 또 위협받을 수 있어. 예? 물론 뭐 지난번에 저기 넥슨이랑 경영권 뭐 분쟁 뭐 한창 시끄러울 때 경영권 방한답시고 NC 소프트에서 넷마블 게임즈라고 아시죠? 넷마블. 그 이제 우호 세력이라고 봐야 돼. 같은 편. 그래서 거기랑 자사주를 그쪽에다 넘기고 넷마블 유상증자하는데 참여해갖고 한마디로 주식 수합을 했거든요. 그때 주식을 맞바꾼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대로 있겠죠, 뭐 그대로. 근데 그런 거를 뭐 감안을 한다고 해도 13.08%가 어디로 갔냐?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또 한번 요동칠 수는 있겠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누가 사갔는지,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라면 모를까, 뭐 일각에선 그래야 뭐 불확실성, 그놈의 뭐, 제가 그랬잖아요. 증시에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불확실한 거,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그걸 왜 싫어하냐면 내재되는 리스크, 잠재되는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치. 근데 이것도 뭐 불확실성 그럼 이게 해소가 됐냐? 그렇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맞지. 왜? 그동안 뭐 경영권 분쟁의 어떤 뭐랄까 그 씨앗이 될 만했던 그 넥슨이 아니 나 못 타먹겠다 그러고 다 팔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부부로 얘기하면 이혼한 거야. 이혼. 어? 이혼. 뭐냐면 이제 야 그냥 비유를 하는 거야. 그냥 그 농담 비슷하게. 야 우리가 저기 강남에 그 타워 팰리스 하나 지금 우리가 어디냐면 저기 다리 밑에서 살아. 다리 밑에서 그냥 이게 도대체 개집인지 비닐하우스인지 이게 집구석인지 몰라 그냥 막 둘이 사고 있는데 저기 강남 타워 팰리스가 이번에 뭐 분양을 한대. 그래서 야 저기 살고 싶어 죽겠는 돈이 없네.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 합치자. 그래서 저기 좀 들어가서 좀 동거 좀 하자. 같이 좀 살잖아. 좋잖아. 방 하나씩 쓰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야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래갖고 내가 어디 가서 그 대출을 받든가 뭐 안 되면 돈을 훔쳐서라도 내가 은행이라도 털어가지고 내가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는 그렇게 갖고 저 타워 팰리스 저 분양받아서 들어가자 했던 건데 저쪽에서 그래서 분양받으려고 갔더니 두 분은 자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갖고 왜 이 새끼야 우리 사람 차별해? 우리 돈 갖고 와서 돈 있어. 그랬더니 두 분은 재수없게 생기셔서 안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인상이 안 좋으셔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아유, 죄송해요. 적절치 못한 비유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게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다. 그래서 막 주가가 뭐 또 다시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뭐 별로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그 단지 뭐 넥슨에서 다 털고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주가가 뭐 다시 올라가.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동안의 그 주가 추이를 쭉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넥슨이 한 3년 전에 한 주당 25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근데 그 25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어 이놈의 주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진 누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걸 뭐 뻥 뚫고 이제 뭐 25만 원을 그냥 뻥 뚫어내 가지고 뭐 에휴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다 그런 거 그거 이 13.08%의 지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예? 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 행방에 따라서 주가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뭐 그 외 다른 걸로는 뭐 저는 뭐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하반기에 그런 말 있어 또 뭐 또 빼먹어 또 하나 또 빼먹었네. 뭐 하반기에 뭐 저기 NC소프트에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이 뭐 출시된다. 뭐 그래서 뭐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 뭐 출시 예정이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뭐 이번에 불확실성까지 해소됐다. 그래서 뭐 오를 거다 그러는데 저는 뭐 개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다음은 A11면인데요. 국제면이에요. 일본, 15년 만의 최대 바다 위 열병식, 땡땡땡. 중국 견제 나선 미국, 일본 동맹.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가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 해상.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2015 국제 관함식의 사전 행사가 열렸다. 또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어. 관함식. 처음 들어보시죠? 바다 위에서 하는 사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병식은 육지에서 하잖아요. 병사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행군하면서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해군이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각종 전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줄을 맞춰서 열병식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해 이런 걸?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보여주기.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 기지가 있는 도쿄만의 요코스카 항에서 태평양 남쪽으로 2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다. 선두에선 최신의 호위의 함, 무라사메의 힘찬 백고동 소리가 관함식의 시작을 알렸다.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해상 군사 퍼레이드는 일본판 바다 위의 열병식이었다. 지난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했잖아요. 예, 열병식을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니만 하냐? 우리도 한다? 사상 최대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한 중국에 맞서 일본의 이번 관함식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답니다. 미국 함정들은 성조기와 일본 일장기를 나란히 개항해 미국, 일본 양국의 끈끈한 동맹 관계를 드러냈다. 이거 나란히 개항을 했대요. 그리고요, 우리 아베 아저씨, 아베 엉아가요, 미국의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좀 그래. 로널드 레이건 호랍니다. 예,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 이름을 땄어. 그분이 만들었나? 아닐 텐데. 여기에 우리 또 아베 엉아가 당당하게 올라탔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일본의 전직도 아니야. 퇴임한 전직이 아니라 현직 총리가 미국 항공모함에 타는 거는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게 이게 다 뭐겠어, 이게. 왜 이런, 내가 보기엔 쇼야, 쇼. 왜 그 로널드 레이건 호에는 올라타갖고, 손 흔들고, 진핑이 아저씨 봐라, 이거지.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중국한테. 예? 여기 성종기하고 성조기. 미국 성조기하고 일본의 일장기까지 미국 함정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개항해 놓고. 약 올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아베 영화가 여기 타가지고 진평 형 보면서 보고 있어 이거지. 어? 야마도 데스까 이거죠. 야마도 데스까 일본말로. 이게 뭐야? 너 야마도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핑 아저씨가 다자하오. 잠깐 이거는 안녕하세요인데 따자하오가 아니라 저기. 중국어를 좀 배워둘 걸. 몰라 생각이 안 나네. 아이니 이랬겠죠? 진핑이 그거는 사랑해 이건데. 몰라 하여튼 예. 중국어는 잘 몰라요 제가. 예. 하여튼 야마도 데스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야마돈다 쌍놈아 이랬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거 했대. 예?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항모형 구축함 4척과 이지스함 8척으로 구성된 4개 호위 대군을 완성하고 원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 법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제가 아마 그 TPP 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일본 자위대 있잖아요. 자위대하고 그 미군이 인도양에서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인도 해군까지 끌어들어 같이. 예. 이거 또 왜 그래? 진핑이 아저씨 보고 보라고 이러는 거지. 약 올리는 거지. 예. 근데 전 느끼는 게 지금 아베 엉하고 오바마 형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예. 너무 좋은데 이거. 막 샘날 정도로. TPP까지 얼마 전에 체결했잖아요. 좀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있잖아요. 고이즈미 총리. 꼿꼿한 아저씨. 그렇죠. 이분도 잘생긴 편이지 그 정도면 아베 아저씨처럼. 그분하고 우리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조지 부시 아저씨잖아요. 조지 부시. 그래서 맨날 조지고 부시고 다니잖아, 그냥. 부시 아저씨. 둘이 사이 참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토야마 총리가 되면서, 공항 기지 이전 문제로, 좀 미국이랑 틀어져갖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바람에. 그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고이즈미 아저씨하고, 조지 부시 아저씨하고, 서로 친구 먹고 이랬잖아요. 사이가 너무 좋은데? 둘이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사랑해서가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핑이 아저씨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뭐냐면 이게 다 해군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응?
관함식하고 이런 거, 또 인도양에 가서 해군, 그 인도 해군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훈련하고 이런 게 다 해군력 증강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이 바다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더구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겠지. 지리상으로 가까운데, 코앞에까지 그 바다에까지 일본 그 해군이 막 나와가지고 막 힘자랑하고 이런 거 싫겠지. 나 같아도 싫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그거야. 진핑이 아저씨 보고 그냥 땅 위에서 있어. 자꾸 바다로 기어 나오려고 그래. 좀 나오지 마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중국이요.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 말로는 100% 순수 자기네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항공모함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참고로 일본은요 아직도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예. 막 수천 대 갖고 있을 것 같잖아. 한 대도 없어요. 예? 그 구축함 중에서 이즈모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들끼리는 요거 항공모함 데스네 항공모함 데스네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이라 항공모함 덩치만큼은 항공모함이냐? 항공모함이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는 그 이즈모를 갖다 자꾸 항공모함이라고 우겨대. 항공모함 데스네 막 이러면서 그거 없어요. 일본도 없는데 그 중국이 그래서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해군력 증강에 이렇게 목을 매냐면요. 우리가 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그래서 지금이 뭐 역사 시간이 아니고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한 15세기? 뭐 한 15세기 그때까지만 해도요. 원래 그 세계 무역의 중심이요. 어디였을까요? 아시아였습니다. 원래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였어요. 중국과 인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걸 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저 신문기사를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단하게. 그 명나라라고 아시잖아요. 명나라.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조선시대가 명나라랑 같은 시대였잖아요. 그 명나라 때만 해도요. 그게 한 1405년, 6년 요맘때인데 정화대선단이라고 있습니다. 정화대선단. 정화가 뭐냐면 우리 EXID 정화양이 아니고요. 그 당시 명나라 때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뭐 장교쯤 될 거야. 그 정화라는 사람이 이끄는 대규모 그 선단이 뭐야? 선자가 배선자. 그러니까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 수백 척의 무리를 지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거를 선단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선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해. 커. 그래서 큰 대자. 그래서 정화대선단이 있었는데 요게 원래요. 28년 동안에 7번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다녔어요. 명나라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죠, 정부. 그때는 이제 명나라 황실, 거기서 이제 파견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정화 대선단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배가 총 300척이었고요. 거기에 타고 있는 선원이 토탈 전부 다 합쳐서 약 한 3만 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3만 명. 어마어마하죠. 예? 300척의 집채만한 그 배가 300척이 있는데 거기에 총 3만 명이 그 배를 타고 그럼 한 척당 몇 명이 탄 거야? 이게 100명? 100명 정도 탔네. 그걸 타고 중국에서 그 바다에서 출발을 해갔고요. 중간에 인도, 그 다음에 더 지나서 중동,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카타르 있고 이런데 중동, 그 다음에 더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거의 뭐 그냥 전 세계 바다를 그 인도양 태평양은 아니겠구나. 거의 뭐 주로 인도양이겠구나. 바다로 보자면 하여튼 거기를 28년 동안 7번을 항해를 했어요. 그 왜 항해를 했냐? 그럼 쓸데없이 항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죠. 중국이 그때는 떵떵거렸으니까.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해상 무역을 했었죠. 해상 무역.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하여튼 뭐랄까 속된 말로 파워가 대단했었어요. 잘 나갔었지 중국이.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화 대선단 이 규모가 아마 우리가 살아갖고
또는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걸 바다에서 이 대선단을 만약에 눈으로 직접 본다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막 기가 죽을 거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해상무역이고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무려 7번이나 항해에 나섰어요. 이 300척의 배를 이끌고. 엄청나죠? 중국이 이때만 해도 일단 명나라였죠. 엄청났다고, 대단했어 진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예?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막 이런 나라, 이탈리아. 아유, 그때는 그냥 변방이었어요. 변방. 저기 어디 그냥 주변 귀퉁이 그 변두리에 있는 변방. 그죠? 근데 얘네가요, 이게 또 가슴 아픈 사이인데, 얘네가 그로부터 약 한 100년? 100년쯤 지났다고 봐야겠네. 15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바스코 다가마라고. 응? 다가마, 뭘 다가마? 다 가봤냐?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포르투갈 그 왕실의 명을 받들어서 인도를 찾겠다고 항해에 나섰잖아요. 응? 바스코 다가마 몰라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모르면은 네이버 찾아보세요. 예. 근데 얘네가 유럽이 그때까지만 변방이었는데 이제 바다로 나온 거야. 바다로 계속 치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바다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그 인도양 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 대선단이 28년 동안 7번 출항하면서 그 훑고 지났던 그 바닷길 지역 있잖아, 바닷길. 거기로 얘네가 치고 나온 거야. 왜? 자기네도 부자가 좀 돼보자 그래갖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갖고 있던 비단이라든가 면 이런 거에 굉장히 고가고 화려했거든요. 뭐 도자기 이런 거. 근데 유럽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 얘네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고 다시 말하지만 변방에 그냥 저 변두리에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거든, 대부분이. 어? 그래서 아시아의 바닷길을 나온 거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중국처럼 좀 부자가 돼보자. 그래갖고 바닷길로 나왔고, 근데 나오면은 뭐가 일어나겠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지. 예? 충돌이. 그래갖고 거의 뭐 하여튼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전쟁이나 싸움이나 바다에서. 근데 그게 게임이 되나? 왜냐면 유럽이 그때만 해도요, 그 대포 있잖아, 화포, 총 이런 거에 어떤 뭐랄까 그 기술력 뭐 그게 대단했거든.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만 해도 뭐 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포 뭐 이런 것도 없어, 화약 이런 것도 없어. 그 붙었다 하면 다 깨지는 거야. 그래갖고 뭐 아시아 쑥대밭대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특히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야 안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다들 신사들이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야만스럽거든. 뭐 애고 어른이고 뭐 여자고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다 죽여버린 거야. 그냥 학살, 한마디로 학살이지, 학살. 그래갖고 아시아의 바다가 거의 불바다 돼갖고 거의 뭐 이 유럽 이쪽, 특히 포르투갈이네 뭐 스페인이네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또 막 그 노예로 삼고 이러면서 노예 상선이란 게 나오고 뭐 등장하다 보면 해서 뭐, 영국의 금융이 발달했잖아요, 금융. 예? 영국이 솔직히 뭘로 먹고 살아요? 금융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금융. 응? 그 금융이 특히 그 중에서도 보험 이런 게 다 이때 발달한 거예요. 이때 생긴 거라고. 예? 그 노예선 이런 거 보험 들고 이러느라고. 그 영국이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거야 그때. 하나의 뭐 기폭제가 됐지. 응?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화 대선단 28년 동안 7번이나 출항을 했다고. 그래서 막 그 인도양 그 바다를 다 누비고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가서 막 세력을 과시하고 막 이랬었는 해상무역하고 막. 근데 끊겨버렸네. 왜 끊겼냐면요. 그 끊긴 시점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그 바스코 다가마 이름이 뭐 있다구야. 바스코 다가마 그 아저씨가 이제 그 포르투갈의 왕실의 명을 받들어서 왕의 명을 받들어서 인도를 찾겠다고 아시아의 바닷길로 나갔잖아. 그리고 우리도 좀 부자가 한번 좀 돼보자.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후추 있잖아요. 후추가 향신료 일종이잖아요. 향신료가 인도에서 유명한 향신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후추잖아요. 그게 탐을 냈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도 후추로 갖다 한번 좀 이렇게 뭐 중개무역 이런 거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부자가 좀 돼보자 그래갖고 이제 인도를 찾아 나선 거야. 바스코 다가마가 배를 끌고. 예?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뭐 전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점이냐면 그 시점 타이밍이 중국에선 명나라가 있을 명나라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랍 그러니까 중동 지금 말한 거 이슬람 그 아랍 그쪽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무굴 제국 이런 시기상으로 타이밍상 그때였는데 뭐 아랍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지금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 정화 대선단이요. 명나라 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출항을 끝으로 해갖고 더 이상 출항을 안 했어요. 중국 왕실에서 야 이제 니네 거 나가지 마 이렇게 되고 거의 뭐 흐지부지 다 없애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왜 그랬냐면 일단은 말씀드렸잖아요. 300척의 배를 그 배나 작습니까? 그 집채만한 큰 배에다가 3만 명을 태우고 선원 3만 명을 태우고 갈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갔다 오냐. 비용, 즉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다 농업 국가였잖아. 농업. 육지. 땅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땅에 뭐랄까 그 땅에서 그 먹고 살고 이런 땅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농업 국가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왕실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국가들하고 어떤 그 해상무역에 대한 야망이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화 대선단을 7번째로만 딱 마지막으로 출항을 시키고 더 이상 출항 안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를 버린 거야. 바다를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바닷길을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저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인은 아니지만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때도 계속 그 바다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랬다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화 대선단 300척에 3만 명 싣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찾아보겠다고 인도 찾겠다고 걔네도 선단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아시아 바닷길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단 규모가 100배도 그러니까 그 정화 대선단이 바스코 다가마가 그 이끌고 나온 선단 규모의 100배였어. 100배. 정화 대선단이 100배가 더 컸다고. 뭐 말도 안 거죠, 뭐. 그 중국이 바다를 그때 버렸다고. 내가 보기에 버리지만 않았어도 지금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중국이.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진핑이 아저씨가 우리 진핑이 아저씨가 그런 역사적 교훈도 있고 한이 맺힌 것 같아. 그래서 해군력을 자꾸 증강을 시키고 항공모함 우리 힘으로 만들었다 막 자랑질하고 바다로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뭐 시간이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의 훈춘. 그 훈춘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뭐냐면 그 북한하고도 맞닿아 있고 러시아 연해주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북한에는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 나진이라는 데랑 그 맞닿아 있는데 나진이 항구 도시예요. 근데 부동항이야. 겨울에도 바다가 한국 얼지 않아. 괜찮죠. 부동항이거든. 요즘 부동항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나진에다 항이 그 부두가 3개가 있어요. 1번 부두, 2번 부두, 3번 부두. 근데 그 중에 1개인가 2개를 중국한테 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싸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 훈춘, 그 다음에 창지투라고 그래갖고 3군데 중국 지역이 있는데 단둥까지 해갖고 거기를 지금 철도로 중국에서 다 이어놨어요. 그리고 훈춘에서 나진까지도 아마 철도 지금 공사 중인가? 완공이 됐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철도. 그래서 중국이 훈춘에다가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여요. 투자도 많이 하고 막. 왜 그럴까요? 동해바다 쪽으로 나오려고. 동해바다로 나와서 뭐 무역 그렇죠. 뭐 그것도 일종의 뭐 무역이겠지. 하여튼 동해바다로 나와서
그 중국에 보면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륙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운송하는 것보다 동해 바다로 나서 바다로 운송하는 게 해상 운송이 훨씬 더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비용도 더 싸게 막히거든. 그래서 훈춘에다가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응?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서 쭉 얘기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그런 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다로 다시 나오려고 진핑 아저씨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봤을 때는 좀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거지. 안 나왔으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우리 아베 아저씨하고 오바마 형이 저렇게 뭐 항공모함까지 띄워가지고 아주 쇼를 하고 앉았고 진핑 아저씨 약 올리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예? 야,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저기 양쪽에 다 낑겨가지고 지금 일본, 뭐 중국, 미국, 어정쩡하게 돼버려가지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 쪽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죠. 미국에서 분명히 속으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TPP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왕따가 돼버렸고,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이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해가지고 뭐 사이 좋네. 그래서 중국 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바다로 나오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나오면은 함포 쏠 거다 이거죠.